고대사의 특성상 기후 환경 변화 요인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유물 유적이 발견되면 기존 학설은 언제든지 가감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인 마리산 참성단은 사라진 사이 대평원의 망배단편에서 한반도 중남부 지역이 문명의 출발지일 수밖에 없는 생태 환경을 소개했는데요. 인류 문명의 뿌리를 정확하게 찾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빙하기 시점부터 분석해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빙하기 중 일시적으로 기온이 상승한 때를 제외하면 아시아 대륙의 초원 툰드라 지역은 만주와 외만주 일대인 북위 40도부터 55도까지, 건조 초원은 그 남쪽의 관중분지에서 한반도 동해안까지 분포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도가 낮은 바이카로스를 포함한 북동방향의 고위도 지역은 대부분 고산 사막 환경으로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대빙하기 중에서도 가장 추웠던 마지막 최대 빙하기가 현생 인류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해수면이 지금보다 125m까지 하강한 이 시기는 제주도 서귀포 한원 분화구의 퇴적물 분석 기준으로 24,000년 전부터 18,000년 전까지 지속합니다. 6,000년 동안의 극심한 추위를 견딘 인류만 생존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2015년 6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이와 관련된 논문이 발표됩니다. 미카 탈라바라 등 5 연구자가 참여한 마지막 최대 빙하기의 유럽 인구 동향 논문에 따르면 3만 년 전 약 33만 명에서 2만 3천 년 전에는 최소 13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20만 명이 감소한 거니까 무려 60.6%가 감소한 것이 되겠죠. 사라진 6천년 동안의 자연 인구 상승률을 합산하면 10명 중 8명 정도의 시족 그룹이 멸종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 현세가 시작되기 전에 과도기에 발생한 영거 드라이 아스기에 또다시 인구 절감을 겪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역별 연구자별로 시간과 기간의 편차가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할 겁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 지구과학과 제시카 티어니 부교수가 이끈 연구팀이 과학저널 네이처를 통해 당시 지구 평균 온도를 밝혔는데요. 현재 지구 평균 기온보다 6.1도가량 낮았습니다. 고위도 지역의 경우는 더 심각해 14도까지 하강했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고기후를 연구해온 서울대 박정지 교수는 당시 제주도 기온은 지금보다 7.5도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온과 기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7.5도 의미가 선명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류 멸종의 위험을 경고하는 기후변화 위기 보도가 각종 매체에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기온 상승의 한계선을 과학자들은 2.0도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마지노선을 1.5도로 더 낮춰 잡았습니다. 인류가 산업화 이후 배출한 이산화탄소와 생태계 파괴 등이 원인이 되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기온폭이 지난해 기준 약 1.1도입니다. 이 정도 기후변화에도 보수적인 주류 과학자들마저 인류 멸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7.5도의 기후 하강은 상상을 뛰어넘는 환경 변화에 해당하겠죠. 아이러니하게도 털 매머드 등 거대 초식동물은 대빙하기가 끝난 후 기온이 너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전멸했습니다. 강수량의 급증으로 먹이인 식물의 변화 속도가 빨라졌는데 진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먹이인 초지는 빠르게 사라지고 그 자리를 숲이 대체했습니다.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곳곳에 늪과 호수가 생기자 자유로운 먹이 활동마저 제한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수십 번 반복된 빙하기와 간빙기의 기후 변화에도 잘 견뎌왔는데 홍적세에서 현세로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서귀포 현재 연평균 기온이 16.5도이니까 마지막 최대 빙하기 LGM에는 9도 정도였겠죠. 그런데 제주도는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기온저하가 낮은 지역입니다. 또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 하강의 강도가 최대 2배인 점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북위 40도 선인 신우주 이남은 마이너스 1도, 그 이북인 만주 일대는 마이너스 1.5도를 추가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교토 인근에 위치한 비와호수 퇴적물의 꽃가루 분석 결과 혼슈 내륙은 지금보다 약 10.5도 낮았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사토내에도 완전 육지였죠. 때문에 교토를 이 기준에 적용할 경우 하얼빈보다 약간 높은 5.2도로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러나 마르지 않은 동해 덕분에 수증기를 머금 북서계절풍이 일본 열도의 눈을 내리게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동해 호수 효과라고 하는데 초원으로 변해서 호수 효과를 누리지 못해 더욱 건조해진 서해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다시 본론을 이어가면 서울은 4.3도입니다. 흑룡강성에서도 가장 추운 감옥사, 자무스와 비슷하지요. 연산산맥과 태행산맥이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는 북경지역은 상대적으로 따뜻했습니다. 상황 파악하신 분들은 이런 온도 하나하나가 대빙하기 시기의 동굴 위치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당시 1.6도로 추정되는 피난선 위도에 해당하는 신우주는 현재 어느 지역에 해당할지가 중요하겠죠. 1652년 러시아의 용병 조직인 카자크, 코삭 부대가 바이카로스의 앙가라 강변에 세운 야영지에 건설한 도시 이르쿠츠입니다. 연평균 기온이 현재 1.4도로 마지막 최대 빙하기의 신우주 예측 온도와 거의 같습니다. 이르쿠츠크를 상징하는 역사적 수식어로 가장 적당한 것은 시베리아 유배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표현대로 하면 주로 민주화운동을 했던 지식인들을 제정 러시아가 세상으로부터 완전 격리하기 위해 만든 감옥, 얼음 지옥이 이르쿠츠입니다. 그만큼 혹한의 땅이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과학자들은 마지막 최대 빙하기의 인류 생존 한계선을 북위 40도로 잡고 있습니다. 현세가 시작되기 전에 북위 40도 이북을 많이 벗어난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과 유물은 LGM 기간이 아닌 시기에 생성된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다만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에 일시적으로 북상하는 것은 가능했을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인류 문명은 북위 40도 이남에서 시작되었고 그 시원이 되는 지역은 빙하기 기간에도 생존 환경이 좋은 곳이었다고 전제하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인류 문명의 출발지를 분석할 때 마지막 최대 빙하기가 시작된 26,000년 이전에 북위 40도 이북에서 발견된 유적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반문할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이르쿠츠크가 춥기는 하지만 야쿠츠크를 비롯해 더 추운 곳에서도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40도 생존 한계에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 등일 텐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방한복 제작 기술, 천연 동굴이 아닐 경우 주거지 형태와 건축 방법, 주거지 지질 등등 여러 요인을 나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량 확보 조건도 설명이 필요하겠죠. 최소한 5개월 이상 매일 먹을 수 있는 고열량의 식량 자원을 안정적으로 비축해둘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안정적이라는 기간은 수백 년도 아니고 수천 년에 해당합니다. 단 한 해만 확보하지 못해도 그 그룹은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조지 캐넌의 시베리아 탐험기 그 사례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1860년에는 펜지스크만 해안가에 있는 4개 마을에서 150명 이상의 원주민이 굶어 죽었고 캄차카 반도에서는 주민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긴 겨울 동안 사용할 최소한의 난방 재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해양성 기후의 영향권인 유럽 지역과 대륙성 기후인 몽골, 만주, 한반도와 진화대륙은 편차가 상당한데 대체로 당시 40도 이북 지역에서는 목재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습도가 높은 북유럽은 영국 런던, 독일 함부르크, 폴란드 바르샤바, 벨라루스 민스크로 이어진 벨트의 북부는 아예 두꺼운 얼음덩어리가 누르고 있었습니다. 서해 대초원처럼 영국과 프랑스도 육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노란 색깔입니다. 벨트 이남인 빙상으로 덮인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 발칸 산맥, 카프카스 산맥 사이는 초원 툰드라였습니다. 관목류 일부를 제외하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라는 뜻인데요. 지금의 파미르 고원 식생 환경 생존 여건보다 더 불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이 지역의 인류가 선택한 주 난방 재료는 놀랍게도 동물뼈였습니다. 툰드라에 서식하는 술록, 털, 매머드 등 중대형 동물의 뼈를 비축해 두었다가 동굴이나 집 안의 화로에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최대 빙하기에는 기온도 더 떨어졌지만 동절기가 늘어나면서 이것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인류는 남쪽으로 이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유적이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몰도바 유적입니다. 마지막 최대 빙하기 이전부터 인류가 거주한 곳인데 가장 추웠던 기간에만 정착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런 패턴은 더 북쪽에 있는 북위 50도 선인 러시아 코스텐키를 비롯하여 시베리아 전역에서 확인됩니다. 이렇다 보니 유럽은 피레네, 알프스, 발칸, 카프카스 산맥 이남으로 후퇴해야 생존이 보장되었습니다. 이 시기 유럽의 대표적인 피난처는 피레네 산맥 이남의 이베리아 반도나 이탈리아 반도, 아펜니노 반도의 천연 동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인류 최초의 예술작품으로 칭송하는 벽화를 간직한 알타미라 동굴로 보입니다. 연대 측정 결과 벽화는 18,0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한원분화구의 퇴적물 분석 기준으로 마지막 최대 빙기가 끝나는 시기에 조성된 것이죠. 기후변화 패턴이 통상 대서양에서 먼저 시작해 먼저 끝나고 대서양이 급변한 반면 태평양 지역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시점은 좀 앞당기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 분석에 익숙한 연구자라면 동굴 위치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식생분포 지도를 보면 겨울에는 생존이 어려운 초원 툰드라 경계선 바로 아래 지점입니다. 삼림 대초원 지대인데 서해 대초원 일대와 비교하면 장강, 그러니까 양자강 이남 지역에 해당합니다. 해빙기에는 북진에서 대형 초식동물 사냥도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죠. 둘째, 동굴은 초원 툰드라 남쪽에 온화한 삼림 대초원 지대에 있어 목재가 풍부했고 다양한 동식물은 식량자원 확보에 유리했습니다. 셋째, 강의 하류와 바다 모두 도보로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어 어패류의 식량 자원화가 가능했습니다. 넷째, 기후변동이 빼놓을 수 없는 주거지 안정성인데요. 해수면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은 위치입니다. 강과의 거리는 약 2km 정도인데 고도차가 100m 이상 확보된 낮은 구릉지대여서 대홍수가 발생해도 안전한 위치입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가톨릭 교도들에게는 친숙한 공간일 겁니다. 칸타브리아 산맥 남쪽으로 약 800km의 산티아고 도보 순례길이 통과합니다. 이런 풍요로운 환경에서 인류 예술활동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겁니다. 서해 대평원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지역은 신라 유적이 많이 있어 친숙한 항주와 영파 일대입니다. 이 지역 역시
마지막 대빙하기의 피레네, 알프스, 카프카스 남쪽처럼 삼림지대가 시작된 곳인데요. 강가의 해안을 끼고 있는 구룡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도만으로도 이런 식의 문명이 태동할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약 7,000년 전에 시작된 하모도 유적과 약 5,300년 전에 형성된 양저 유적지가 발굴된 곳입니다. 그리고 경남 창녕 비봉리에 기원전 6,000년경에 제작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성과 비슷한 시기의 배가 출토된 상후 유적이 바로 가운데 있습니다. 유럽보다 건조하고 추운 몽골 시베리아까지 진출한 동아시아 인류 역시 생존 한계선까지 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흔히 북방계라고 불린 인류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덜 하강한 시기에 중앙아시아를 통과해 알타이 산맥과 바이칼 호수로 진출했거나 혹은 천산산맥과 중가르 분지를 통과해 오르도스와 관중분지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반면 기온이 더 급락해 홍해 입구가 좁아지고 페르시아만을 비롯해 대륙붕이 육지화된 시기에는 해안고속도를 따라 대만을 거쳐 서해 대촌과 한반도, 동해안까지 진출했는데 이들을 남반계로 갑니다. 남반계는 이 외에도 인도 북부와 버마 북부를 통과해 운남선과 사천선 방향으로 진출하거나 수량이 많은 주강을 통과하지 못한 구름은 중루인 귀주성에서 호남성 방향으로 진출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경로만을 상징한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마지막 초대 빙하기를 인연으로 북반계와 남반계가 서해 대초원과 한반도 그리고 동해안의 또 다른 공간에서 대규모 만남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극동까지 진출한 북위 40도 이내에 펼쳐진 서해 대평원은 지금의 몽골과 같은 건조 초원지대였습니다. 몽골 동쪽 끝 대흥알령 산맥에서부터 유럽의 헝가리까지 이어진 스텝 지역은 이 당시에는 대부분 초원 툰드라 지대였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몰도바나 러시아의 코스텐키도 초원 툰드라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진출한 지구상에서 유일한 대초원이 펼쳐진 곳은 오직 서해 대평원뿐이었습니다. 연산산맥에서 항주까지 이어졌고 대륙붕 지역은 제주도를 포함해 대만 방향으로 펼쳐졌습니다. 이런 자연 환경은 초원지대와 툰드라 경계 지역에서 생활했던 북반계에는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대규모 습지 호수가 펼쳐지고 대한해협에 수로가 열려 있었던 환경은 남반계의 정착에도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북반계와 남반계 두 가지 특성이 모두 융합된 지역이 북위 40도 이남의 해가 뜨는 최동단 두만강 하구입니다. 이후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만 이러한 흐름은 유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백두산 화산의 산물인 전략물자 흑요석의 생산은 문화, 경제, 무력의 지렛대 역할을 했을 겁니다. 흑요석 무기의 치명적인 살상력은 육상 수렵과 해양 수렵의 고도화를 촉진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약 14,000년 전부터 형성된 흑룡강성 우수리강 자안에 있는 소남산 유적도 소개하려 했는데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소남산 유적을 비롯해 두만강, 흥계호, 아무르강으로 이어지는 벨트와 유화문명의 역학관계를 풀 미스터리 단서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원적 배경지이자 털 매머드 등 대형 초식동물이 서해 대초원보다 살기 좋은 동해안에 있는 제2의 초원 대륙붕 공개도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과 참여 감사합니다.